오늘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은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빨리 6편에서 나올 주제인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바로 진돗개의 수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돗개 강의에서 아직 기원하고 발생 부분 겨우 끝나갈등 말동 하는데 수렵이 왜 나올까? 그거는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진돗개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모리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미 과거에 유명했는데 사라진 개가 있었죠? 거제개입니다. 거제개. 거제개는 왜 유명했을까요? 그리고 진돗개는 뭐 때문에 유명해서 모리 교수가 광주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진도까지 배 타고 찾아갔을까요? 바로 사냥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오랫동안 거제개와 풍산개와 진돗개는 수렵으로 유명해서 육지에서 그 개들을 수없이 사러 와서 데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제시대 지나고서도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뭐 일제시대 지나서 1970년대 이전에도 진돗개 한 마리 수렵 잘한다, 황소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지나서의 황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동물입니다. 지금 비싸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돗개의 어떤 특성이나 발생이나 기원 이런 것을 다루면서 수렵성을 빼고는 진돗개를 얘기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진돗개를 얘기할 때는 수렵성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렵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수렵을 잘하면 진돗개냐? 아니면 수렵을 못하면 진돗개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이 수렵을 개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아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세종실록 세종 2년 1월 15일조 보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에 매 사냥, 개 사냥 같은 놀이를 했다라고 기록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할 거 없이 언제나 개를 이용한 사냥은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중에 하나였고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의식주다. 일제시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허례, 허식에 뭐 이래서 의의를 제일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우리 교육받았죠.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끼 굶어도 살 수 있어요. 살 집이 없어도 움막이나 거적대기 쓰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가복은 못 나가요. 옷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방한복이 없던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모카시로 솜을 만들기 전 동안 털가죽은 거의 유일한 방한복이었습니다. 누비옷이란 것도 솜이 있어야 누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털가죽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 있잖아요. 호랑이 가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대호, 중호, 소호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호랑이 가죽 같은 경우는 100냥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 개에 100냥. 100냥이면 그 당시에 수도 서울에서 초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당시 보통 관료들이 좀 어떤 직위가 있는 관료들이 한 달에 받는 급 녹봉이 쌀 2섬이었습니다.
근데 호랑이 가죽은 쌀 60섬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뱀장이 어떤 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면포라고 있죠. 면포. 옛날에 우리 옷 만드는 재료 있죠. 면포가 이제 돈하고 같은 가격으로 쓰이거든요. 면포 한 필이 준양입니다. 조선시대 때. 면포가 한 필이 또 그런 건 준양은 무슨 돈인지 헷갈리시면 노예 있죠. 노예. 조선시대 내내 우리 노예가 있었어요. 노비라 그러죠. 물론 남자보다 여자 노비가 더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기 때문에. 여자 노비가 면포 20필이었습니다. 20필.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 하나면 사람 노예 5수를 살 수 있어요. 쌀은 60섬을 살 수 있고 초가집 한 채, 도성에 있는 초가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뭐 가죽 취급도 안 하고 화창게 생각하는 너구리 가죽, 족제비 가죽, 담비 가죽 같은 거 비싸고요. 제일 비싼 가죽은 표본 가죽이죠. 박물장수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포수들도 산속에 살면서 짐승을 잡아놓으면 그런 박물장수들이 뭐 여러 가지 싣고 와서 그 물건을 팔면서 가죽을 다 사갔어요. 그 가죽 사가는 값이 굉장히 많이 쳐졌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짐승을 사냥할 때 도움을 주거나 잡아주는 개의 가격 또한 비쌌습니다. 이거는 뭐 실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원로님들한테 포수하시던 분한테 들은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선 세시 풍습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냥자라는 백구가 30성, 항구가 300성, 흑구는 만섬에도 데려온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가격이라서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60섬인데 항구가 300섬이면 호랑이 몇 마리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언뜻 안 갔었어요, 처음에. 아니, 우리가 사냥을 하려면 개의 도움을 받고 호랑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개가 있다면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진도에서도 그렇지만 고라니 잡았다 그러면 개값이 보통 뭐 그 당시 진도에서도 뭐 1,500, 2,000 우습게 갔거든요. 멧돼지 잡아도 그 정도, 오소리 잡아도 마찬가지인데 고라니만 잡았다면 하여튼 유명했어요. 그리고 산에서는 고라니 넉석사양이라 해서 사양 다니시는 분들은 고라니 잡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황소 한 마리 값이었거든요. 호랑이를 뭐 잡기나 하겠습니까? 추적해서 알려주는 개는 과연 얼마일까? 그럼 우리는 사냥에서 하려면, 조선의 호랑이 사냥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진돗개 수렵성을 얘기할 때 사냥감이 되었던 제 첫 번째가 호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호랑이의 천국입니다. 호랑이의 나라예요. 이제 호랑이가 어느 정도 많았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랑이가 산에 삽니까? 아니면 평지에 삽니까? 우리나라는 호랑이의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호랑이는 산에서 산다, 다들. 근데 아니에요. 호랑이는 산을 낀 평야나 습지가 있는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호랑이의 천국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깊은 산에 안 삽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그 호랑이 산을 끼고 있는 습지나 평지에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슴과 멧돼지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호랑이가 많았는지 지금부터 기록을 살펴볼게요. 1465년 세조 11년 실록입니다. 세조 11년 실록에 적혀 있어요.
창덕궁 후원에 범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북악에 가서 표범을 잡고 돌아왔다. 임금이 사는 궁전에 호랑이가 들어왔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대에 따라 1600년까지 좀 말이 바뀐, 우리 지금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이 호랑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거가 아닙니다. 호랑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범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랑이가 범과 일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이란 말을 따로 씁니다. 근데 범도요, 타이거가 아니에요. 범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타이거인 호랑이와 표범, 그래서 개호주라고 있습니다. 개호주. 정의가 불분명한데 저는 그것을 실화훈이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걸 세 개를 포함해서 이제 범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보면 창덕궁 숲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었다, 창덕궁 후원에 범이 들어왔다, 이 말에서는 지금 말하는 타이거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1600년대에서는 호랑이를 말하면 타이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465년에 임금이 사는 창덕궁 후원에 범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603년 2월 13일 선조 36년 실록에 보면 창덕궁 소나무 숲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었다. 좌우 포도장에게 수색해 잡도록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임금이 사는 창덕궁에 이 정도면 다른 데는 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호랑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1607년 7월 18일 선조 40년 창덕궁 안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쳤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니 이를 꼭 잡으라는 명을 내렸다. 심지어 오래전도 아닙니다. 1912년 고종 황제가 경복궁 안에 호랑이가 나타나 군사 수백 명을 동원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랑이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까? 사슴과 멧돼지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에 범을 전문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군사 조직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군사 조직을 착호갑사라고 했습니다. 착호갑사. 처음에 40명으로 출발해서 성종 때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440명까지 늘렸습니다. 호랑이만 사냥하는 특수부대인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착호군이라 불려서 호랑이를 전문 사냥하는, 다른 말로는 산포수라고 그러는 조직을 운영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1724년까지 조선 초부터 우리나라는 있는 군현에서 매년 겨울 3달 동안 범의 가죽을 3장씩 의무적으로 왕실에 바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군과 현이 몇 개가 있었냐면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330개의 군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330개의 군현에서 범가죽 3장을 바쳐야만 되었고, 이거를 바치지 못하면 호속목이라 그래서
범을 못 잡아내서 내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호랑이를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많이 잡은 고을의 사또는 특별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만큼 호랑이는 어마어마무시하게 이 나라에 넘쳐났던 겁니다. 일제시대 30년에는 호랑이가 거의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걔네들 기록에 의하면 일제시대 30년 동안에는 호랑이가 141마리 잡혔고 표범은 1092마리를 잡았습니다. 기록상으로 보고된 바로는 마지막 호랑이는 1924년에 사살됐습니다. 그전에는 1922년 마지막 호랑이라고 했었는데 이 이후에 다른 호랑이가 잡힌 사진이 발견되면서 192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진도의 호랑이가 1900년대 초에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도가 왜 어떻게 호랑이가 진도에 있지 하지만 커다란 착각입니다. 진도에는 한때는 4-5마리 이상의 호랑이가 살았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 지금은 마을 이름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진도에 가면 마지막 진도 호랑이가 잡혔던 호랑이 굴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진도 사람들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호랑이가 명절 추석 땐가 아니면 설날 땐가 사람을 할머니를 물어갔는데 그 할머니 내장에서 빠져나온 떡국이 떨어져 있어서 그 떡국 흔적을 쫓아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1894년부터 총 4차례 조선을 방문했던 비숍 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을 4번 방문하고 쓴 비숍 여사가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나머지 1년의 반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 문상을 다닌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루는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불을 너무 떼서 너무 더워서 방문을 여니까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호랑이 들어옵네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풍지에 구멍을 내고 간신히 숨을 쉬었는데 방 온도가 40도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산에 가면 호식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돌무덤인데 호식총이 뭐냐면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들의 무덤인데 지금도 가면 한 200개가 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호랑이 천국이었고 그에 따른 멧돼지와 사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나라입니다. 조선 건국 초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매년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고기를 뭘 올렸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사슴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사슴이 고기로 주식이었어요.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학자들한테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내피셜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그 날은 원래 술록을 따라 남자들이 다 떠나가는 날입니다. 어쨌든 예맥조갈 때 맥자에도 사슴을 잡는 개라는 뜻입니다. 맥자를 갖다가 이제 그 설문자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맥자를 한자를 원래 그게 뭐였습니까? 한자의 원형은 뭐죠? 녹도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쓰는 글자가 2개가 있죠. 하나는 가람토라는 게 있고 하나는 녹도문인데 가람토는 지금의 한글의 원형이고요. 세종대왕님이 갑자기 한글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까지 써오던 우리나라의 가람토를 총정리해서 집대성에서 모아서 개선한 것이 한글을 만드신 거고요. 그 전에 녹도문이라는 건 뭐였냐면 서령문자였습니다. 그 녹도문의 발전형이 뭐였냐? 결국은 갑골문이고 그게 한자가 된 겁니다. 어쨌든 제 말에 납득하지 않는 분들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저와 생각이 같은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슴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개가 잡는 주사냥도 사슴이었고 호랑이는 부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던 특별한 그 호랑이 사냥 부대를 보면 잠깐 이제 보면 그 사냥 부대는 특이하게 각궁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전통의 활은 뭐죠? 각궁이었습니다. 사거리도 엄청 길죠. 근데 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차코 부대에서는 각궁을 안 쓰고요. 목궁이나 쇠뇌를 썼습니다. 목궁이나 쇠뇌는 각궁과 달리 무슨 활을 쓴다? 대전이라고 불리는 화살을 씁니다. 대전의 길이가 보통 1m 60에서 1m 70 정도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차코갑사, 호랑이를 사냥하는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차코갑사들의 모집 요강을 보면요. 180보 밖에서 목궁으로 최소 한 발을 명중시켜야 하고 양손에 각각 30kg씩 총 60kg죠. 그걸 들고 100보를 걸을 수 있는 자만 뽑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호랑이 사냥에 거의 항상 매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예를 들어서 잡으면 머리뼈부터 꼬리뼈까지 버릴 게 없었어요. 호랑이 머리뼈는 뭐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그걸 배구 잡으면 뭐 애군을 쫓고 어쩌고 한 것도 있었고, 가뭄이 들면 호랑이 머리뼈를 강에다 버렸어요. 강물에 집어넣으면 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왜 용이 물을 다스린다. 우리나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용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용을 깨우기 위해서 강물에다 호랑이 뼈를 버렸습니다. 우리 정강이 뼈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감사합니다. 정강이 뼈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반인들은 참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핸드폰 옮기면 이게 흔들리니까 이거를 옮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건 개인데요. 요 뼈 있죠, 요 뼈. 요게 정강이 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이제 여기를 정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뼈를 말하는 거거든요. 호경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호경골 같은 경우는 가장 단단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뼈에서. 그래서 이 호경골 가지고 뭐 갈아서 술을 담아 먹으면 그렇게 명주라고 하고 또 보약으로 줬다고 합니다. 꼬리 가지고 호랑이 꼬리 가지고는 검집으로 썼습니다. 사실 호랑이 가죽보다 더 비싼 건 뭐예요? 같은 범인데 표본 가죽이 호랑이 가죽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요즘은 참 많이 발달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표범을 촬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쯤에 아마 세계 최초로 표범을 촬영했다고 막 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그 후에 눈표범 촬영한 사람이 나타났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표범은 옛날에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범 가죽이 호랑이 가죽보다 더 비쌌습니다. 이 표범 가죽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영정이라고 그러죠? 뭐 사대부 집안이나 어떤 사람들, 지위 높으신 분들이 영정을 딱 그리잖아요. 자기 죽으면 이제 사당에다 모시려고. 그 영정들의 구둥이를 딱 보면요. 거의 100%라고 할 만큼 호랑이 가죽이 아니라 표범 가죽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그림을 봐도 모든 가마에 표범 가죽이 깔려 있습니다. 호랑이 가죽보다 표범 가죽이 거의 3배 이상 비쌌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표범 가죽 한 장이면 서울 도성에서도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 호랑이가 많았다는 얘기 했고요. 가죽이 비쌌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너구리 가죽도 비쌌어요. 그 너구리 가죽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양잿물로 털 한쪽 면만 딱 이렇게 닦아놓으면 잘 말라요. 그걸 나중에 국입니다. 뭐
전통만 이빨로 물기도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딱 해놓으면 박물장수들이 와서 사갔어요. 기록에 나와 있죠. 그 박물장수들이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전까지도 아마 다녔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것들 쪽제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붓을 만들었어요. 최고의 붓은 쪽제비 꼬리 만든 붓입니다. 단비 가죽? 어쩌면 표본 가죽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마저 조사는 못했는데 전해오는 말로는 단비 가죽은 중국으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기록에 의해서 개사냥을 해왔던 민족이고 주된 사냥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잡았으면 당연히 주된 사냥감이었을 거라 생각되는 호랑이, 표범 이런 가죽, 족제비, 단비 심지어 너구리까지 가죽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그렇게 알고 보면 표범 가죽이 하나가 쌀이 200섬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호랑이 가죽이 쌀이 60섬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성종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고에 호랑이 가죽 10,000개가 쌓여 있어서 썩어가고 있다. 뭐 왕실에서 부둥켜 안고 쓰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최소 1년 매년 1,000마리 이상의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그러면 그것들을 사냥할 때 도움을 준 개가 있었을 것이니 당연히 엄청나게 비쌌을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진돗개를 얘기할 때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6.25 이후에 진도에 산이 없었어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없었는데 그 산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우리 1970년대에 뭐 했어요? 다 불 뗐어요.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는 다 불 뗐어요.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진도에 짐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도에서도 개사냥의 맥이 끊겼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새마을운동 산이 좀 녹음해지면서 멧돼지 고라니가 조금 생겨나니까 진도에 그 당시 젊었던 분들이 넉사냥이라고 사냥개 볼 줄 모르잖아요. 그냥 다니기 시작하게 지금 뭐 진도에서 말하는 뭐 사냥 뭐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돗개 사냥 목표가 고라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작 고라니 너구리가 우리 진돗개가 육지로 그렇게 수없이 팔려나갔던 대상 사냥감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발 1970년대 이후에 진돗개가 이랬더라, 진도에서 이렇게 했더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진돗개를 정의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진돗개는 다시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가죠. 수렵을 잘하면 진돗개입니까? 지금은 수렵을 잘하는 개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포인터는 뭐죠? 짐승을 발견하면 딱 포인 가리킵니다. 저기 있다고. 그럼 사람이 총으로 쏘면 돼요.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지소도 안 돼요. 딱 포인을 합니다. 세터는 뭐죠? 세터는 새를 잡아요. 그죠? 레브라도는 뭐죠? 회수해 옵니다. 물에 빠진 거를 가져와요. 세분화되어 있는 수렵견들이 있어요. 수많은 포인터와 수많은 세터와 수많은 레브라도가 있습니다. 진돗개는 거기서 개들보다 더 잘할까요? 진돗개가 포인합니까? 지가 해결하려고 가죠. 세터처럼 회수가 잘 됩니까? 지가 물을 때도 먹는 놈도 많죠. 레브라도처럼 물에 있는 거 뛰어들어 갖고 와요? 거의 어림도 없습니다. 진돗개는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을 잘해야 진돗개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못하면 진돗개가 아닙니까? 수렵상에 대한 질문과 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돗개가 싸움을 잘하면 진돗개입니까? 진돗개보다 싸움 잘하는 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돗개보다 수렵을 잘하는 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싸움을 잘하는 게 진돗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견판이 벌어졌습니다. 너도 나도 싸움을 더 잘하는 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돗개 탈을 쓴 전설적인 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밀양개입니다. 밀양개. 창원에 계신 양이구 선생님이 대연등 백구라고 하는 진도에서 사온 백구와 일본에서 직수입한 기주견과 교배해서 만든 밀양개가 우리나라 투견판을 무려 30년간 지배했습니다. 진돗개 탈을 쓴 진투 투견판에서 밀양개를 이긴 개는 없었습니다. 강하죠. 어떤 개도 싸워서 이깁니다. 진돗개 탈을 쓴 개끼리입니다. 멋있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밀양개를 데려가기 시작했고 그 밀양개로 또 번식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몰매 맞아 죽을 건데 욕을 하도 먹는 사람이라 제가 그 양 회장님한테 직접 들은 바로는 가장 많은 밀양개를 가져간 쪽이 그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은 번식해서 정착을 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싸움을 잘하는 개가 진돗개라는 생각이 만든 결과물이 밀양개 30년 지배였습니다. 수렵을 잘한다는 생각이 만든 지배가 지금 시작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육지개라고 불리는 개들이 있습니다. 쌍팔년도에 무슨 여러분들 다 아는 수많은 개들이 있어요. 당당하고 체구가 벌어지고 머리도 크고 팔각형의 이런 개들이 서울을 다 휩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투견판의 시작이었고 진돗개는 싸움을 잘하고 거기서 겹개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진도 사람들이 겹개란 말만 들으면 학을 띠는 거예요. 진도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개들은 진돗개가 아닙니다. 진도 사람들이 말하는 진돗개는 호개에 가까운 가냘프고 주둥이가 길고 몸도 길고 날렵하고 그런 개들이 수렵을 잘하는 개고 이게 진돗개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왼수입니다. 심지어는 이 겹개를 말하는 이 육지계의 대표 주자인 어떤 모협회 회장님은 살아생전 진도대교를 넘어가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진돗개가 왜 싸움을 잘해야 됩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수렵성과 똑같은 겁니다. 진돗개는 뭐로 태어났다? 당사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제일 지혜만 가지고 자기 무리를 평정 못합니다. 세야 돼요. 가끔은요 무식한 개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있는데 50마리가 있는데 이놈이 포악스러워 갖고 아무도 걔를 대장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무식한 놈이 50마리를 다 때려 눕히고 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 봤어요. 근데 3년을 못 갑니다. 호시탐탐 밑에서 저걸 깔아 제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틈만 나면 덤비죠. 자기가 평생 젊을 수는 없잖아요. 강하지만 지혜로운 애는 정년을 고정받지만 폭군으로 황제가 된 개는 2, 3년을 못 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네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거의 대장이에요. 그러니 진돗개를 싸움 잘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냥으로
유명한 진도산 개들 어쩌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냥은 하겠네. 그런데 교배는 하겠나 저게? 진돗개는 사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싸움도 중요해요. 사냥 지가 잘하면 뭐합니까? 교배도 못할 애가 그걸 진돗개다? 머리가 약간 갸웃해집니다. 거꾸로 육지기 애들 쫙 보잖아요. 정말 딱 벌어지고 참 우람하고 보기도 좋고, 모를 때는 지금이야 저거 무슨 믹스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를 때는 그냥 참 좋아 보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사냥을 하겠나? 싸움과 사냥은 진돗개를 볼 때 가장 큰 기준점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전부가 되면 밀양기가 될 것이고, 수렵이 전부가 되면 세터나 포인터만도 못한 이상한 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전국에도죠, 진돗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대장사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도에 유명한 2개 협회 중에 1개 협회 총재님이 있어요. 난 그분이 진돗개 가지고 돈 밝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비 털어서 전람회 하고 상금 내걸고 번식하고 돈 들여서 애 사와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방향이 좀 이상해요. 너무 수렵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수렵밖에 모르세요. 수렵 잘하는 게 진돗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싸움 잘하고 당당한 분 있어요. 우리 개는 동네에 제일 누구한테도 안 져. 근데 그분 개들은 또 솔직히 말해서 수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돗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수렵도 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주인에게 누구보다도 잘하고 충성스럽고 동물에게는 필요하다면 싸납고 필요하다면 주인을 위해서 멧돼지를 막아설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어떤 개들보다 다정다감하고 친숙한 아이가 진돗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것들의 접점을 옛날 고형에서 찾아서 가야 돼요. 너무 수렵에만, 너무 싸움에만, 너무 외모에만 그러면 우리 거를 잃어버리고 못 찾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렵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 진돗개를 수렵을 또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 진돗개의 수렵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고민해요. 사냥 다니면서 솔직히 개를 데리고 사냥 다니는 사람이면 뭐 그 단계가 어쨌든 간에 처음이 어쨌든 간에 개를 데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요, 개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동물 하나 봐도 예사롭게 안 보여요. 그 개가 가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서 죽어가는 고라니를 보고 죽어가는 멧돼지를 보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손뼉치던 시절 짧아요. 좀 지나면 그 아이들의 눈이 보입니다. 그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럼 내가 이 업보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사냥을 해야 될까? 하게 됩니다. 근데 진돗개는 수렵이라고 생각이 밖에 있으니까 수렵성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걸 놓으면 누가 이 전통을 지켜나갈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좋아서 사냥이 좋아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돗개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 중에 그 진돗개의 수렵성이라는 전통을 보존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돗개를 기르다 보면 그 중에는 산에서 사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멀찍한 외진 곳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다 보면 애들이
수렵성을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꼭 산에 가야만 애 수렵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때 조금 봐도 아 얘는 뭐 사냥할 놈, 뭐 얘는 사냥 못할 놈 다 보입니다. 우리 개가 문화재인 진돗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고서 그 정도 가려서 수렵성 있는 아이들로 번식하고 키우면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냥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진돗개의 수렵성 그리고 진돗개가 싸움을 잘하는 능력 그런 두 가지를 굳이 싸움 안 시켜봐도 굳이 수렵성을 산에 가서 안 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눈이 있으면 굳이 안 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존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싸움을 배제하고 수령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굳이 싸움 안 시켜봐도요. 정말 좋은 애들은요. 싸움 서로 안 해요. 서로 이렇게 딱 보고 놀이들 통해서 서로 이렇게 힘 기대보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서열이 잡힙니다. 지들도 안 보죠. 꼭 싸움 해봐야 아나 죽기 살고 싸워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걔들이 안 해도 우리가 사람이 모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수렵성 꼭 산에 가봐야 합니까? 걷는 거, 달릴 때 보행, 근육 붙어 있는 거, 목각도, 목의 아치 살피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수렵 잘 하시는 분들, 경험 많으시는 분들, 개 살아다니면서 개 보고서 골라가갖고 실수 안 하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 두세 명은 있어요. 그분들이 그게 살 때 산에 뛰어보고 사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 보고 아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브리딩을 하면 되지 꼭 생명을 죽여가며 사냥을 할 이유가 지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처럼 뭐 가죽이 비싸고 고기가 귀하고 무슨 뭐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수렵을 할 시대가 아니에요. 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돗개를 키우려는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 진돗개는 원래 수렵성을 타고났고 싸움 실력도 타고났으니까 싸움도 하고 수렵도 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길러라. 우리 개가 고양이한테 보면 막 달려가서 물라 그래요. 그거 교정하고 훈련해야 될까요?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완전 목줄 꽉 붙들고 고양이한테 못 가게 하고 이런 게 보고 등털 세우고 싸우고 싶어하면 그런 거 감안하고 키우실 분만 키우시면서 그게 보존돼야 되는 거지. 그건 개량돼야 될 상품이고 사회화 시켜야 되고 저는 그런 분들이 진돗개를 키울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마치 개털 싫어하고 깔끔 떠시는 분들이 개 키우는 거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듯이요. 처음에 개 데려가갖고 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분들이 있어요. 잘 적응하는 개만 있으면 다행인데 친해지기 전에 강제적으로 그걸 하면 개와 사이가 신뢰가 깨지면서 나중에 그 개가 주인한테 으르렁거리는 일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개가 흙바닥 디딘 발로 자기 집안을 바르기 싫은 거예요. 전 그럽니다. 애들 우리 입양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 상담하면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개털이 싫으신가? 개 때문에 바닥에 먼지가 있는 게 싫으신가? 개 때문에 찐득이 좀 물리면 난리 날 건가? 그러면 개 키우지 마시는 게 좋아요. 뭐 하려고 키웁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다른 개 보고 좋아하시면 되지. 마찬가지로 진돗개를 키우실 때도 진돗개의 원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 잘하는 애가 진돗개고 수렵 잘하는 애가 진돗개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주인한테 충성스러운 게 또 진돗개예요. 받아들이실 분이 키우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견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싫으면. 굳이 진돗개를 키우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진돗개는 문화재니까. 우리가 개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충분히 우수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걸 고치지 않아도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진돗개의 수렵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진돗개 고라니 잡던 개가 아닙니다. 호랑이 사슴사냥 하던 개예요. 고라니도 수렵성을 다 판단하지 마세요. 고라니 잡으려면 좀 빨라야겠죠.
다음 강의부터는 그 진돗개의 골격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니 잡는 개와 다른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왜 그렇게 자기 개인 돈 들여가면서 진돗개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께 방향이 제 생각과 좀 달라서 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질문 받게요.